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BMW i3 120A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익숙한 모델이죠. i3는 2013년 출시됐고 2017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2019년 출시된 120A 모델의 포인트는 디자인 변화가 아닌 주행거리 증가인데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8km에서 248km로 40km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i3는 현대 베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휠 베이스만 베뉴보다 길고 나머진 비슷하죠. 전체적인 실루엣은 스마트 4를 조금 키워놓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출시된 지 한참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던 세워두던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했거든요. 아마 트위지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다 보니 그릴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있는 그릴이 이상하지 않은 걸 보니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편화된 것 같긴 하네요. 헤드램프는 LED가 적용됐고요. 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등 앞뒤 모든 라이트에 LED가 쓰였습니다. 테일램프는 아주 매끄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출시된 전기차라 해도 믿을 만한 디자인입니다. 옆면 윈도우 라인은 독특하죠. 뒷좌석 창문은 열리지 않는데 위아래로 긴 2열 창문, 그리고 앞뒤로 이어진 창문들 덕분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뒤로 열리는 코치 도어가 적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차에서 보기 힘든 형태죠. 하지만 도어 특성상 뒷문을 먼저 열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양형 와이퍼가 쓰인 점도 독특하네요. 타이어 사이즈가 특이해 타이어를 고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높죠. 윈터 타이어 교체도 부담입니다. 도어는 무조건 키를 눌러서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데요. 나름 2019년 최신 차량인데도 말이죠. 문에 버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3의 패널은 CFRP, 카본 파이버 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CFRP는 강도는 높지만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볍고 온도 변화에도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i3는 100%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 가능 자원으로 제작됩니다. BMW i에 적용되는 탄소 섬유 생산 공정의 에너지 역시 100%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데요. 이는 일반 BMW 차량 생산 시 소모되는 평균 에너지값과 비교했을 때 한 대당 70%의 절수 효과, 그리고 5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트 직물에는 재활용된 페트병이 사용됐고요. 시트 가죽은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 코팅했습니다. 우드 트림은 빠르게 성장하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사용했고요. 실내 트림에는 최근 친환경 식물로 각광받는 캐나프를 이용했습니다. 소재부터 생산까지 진짜 친환경 차라는 인식을 심어주네요. 스타트 버튼과 변속 레버는 스티어링 휠 우측에 위치합니다. 트립 초기화는 버튼을 눌러 조작해야 하는데 최신 모델들과 차이가 좀 있죠. 보통 에어백이 위치하는 동승석 대시보드, 이 대시보드 우드 트림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1열 공간은 충분히 넓고요. 시트가 얇게 디자인되어 있어 2열도 차 크기 대비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1열, 2열 모두 센터 터널이 낮다는 점도 좋죠. 운전석 시트 높낮이 조절 장치가 책상 의자처럼 위아래로 작동되는 점이 재밌네요. 트렁크는 앞뒤에 위치합니다. 앞은 자그마한 크기고 열고 닫기가 불편해서 무언가를 수납해 놓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트렁크는 5대5 폴딩이 돼 큰 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뒤쪽 트렁크 아래 전기 모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트렁크 기본 용량이 다소 아쉽습니다.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5.5kgm를 발휘합니다. 배터리는 차체 중앙 아래쪽에 수납되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42.36kWh입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248km, 영하 7도 저온에서는 160km를 인증받았습니다. 자, 까먹기 전에 선바이저 확장부터 확인해볼게요. 확장 안됩니다. 확장 안되고 선바이저는 되게 튼튼하게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확장이 안돼서 유리 옆쪽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햇빛 좀 들어올 것 같고
이 차량의 가속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실제 제연상에도 7.3초 제로백을 보이고 있고 170마력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 차가 겨우 1.3톤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주 충분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만 밟아준다면 차량은 굉장히 쉽게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런 가속 느낌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울컥거리는 변속감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후진을 주차할 때 이제 전진 후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럴 때도 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전후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페달의 느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가속 페달은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생각보다는 좀 세게 밟아야지 가속을 원하는 만큼 하실 수가 있고 브레이크 페달은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보통 수준인데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확 떼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꽤 빨리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는 가속 페달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만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원페달 드라이빙인데 실제로 거의 정차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용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단계를 촘촘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 가속을 할 때 만약에 5 정도로 밟고 있다고 하면 4, 3, 2, 1, 0이 전부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만큼 브레이크를 더 밟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발만 조절을 잘하면 정말 부드럽게 내연기관 차만큼 부드럽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문제긴 해요. 저는 호 쪽이지만 또 원페달 드라이빙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페달 드라이빙 가능하고 그리고 감각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속도를 줄였다가 갔다가 할 때는 아주 좋고 회생제동을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고속주행을 할 때는 조금의 단점이 돼요. 왜냐하면 고속주행 시에는 가속 페달이 무겁다 보니까 발목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좀 꾹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솔 플러스 모델에서는 사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걱정은 없습니다. 고속주행에서는 스마트 크루즈를 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위 트림인 럭스 트림에서는 스마트 크루즈가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은 이제 조금 발목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도심에서 운행하기에는 사실 스마트 크루즈가 없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외 사례긴 한데 i3 모델을 10만 킬로를 타면서도 브레이크 패드를 한 번도 안 갈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레이크 쓸 일이 정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감각은 생각보다 되게 놀라워요. 이 BMW i3의 경우 뒤쪽에 모터가 있고 뒷바퀴를 굴려요. RR이에요. 굳이 따지면 911 같은 느낌이죠. 뒤쪽에 엔진이 있고 뒤쪽 바퀴를 굴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향 감각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후륜구동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깔끔한 조향 느낌이 나고 앞바퀴가 155mm 밖에 안 돼요. 155 사이즈의 굉장히 특이한 이 타이어, 휠과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향되는 감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트 아래쪽 부분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묵직하게 아래쪽에 단단하게 깔리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안정감이 더해지는 거죠. GPS 기준으로 한 150km 정도에서 리밋이 걸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안정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소울을 타면서 그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아쉽다. 전기차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의 안정감이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BMW i3를 타면서 아, 이거 역시나 그냥 만들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스티어링 휠 감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저속에서 다니기에도 약간 좀 묵직한 편이어서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가속 페달과 스티어링 휠의 무게는 좀 무겁다. 요거는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이 서스펜션 느낌은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타이어 편평비만 놓고 보면은 되게 푹신할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푹신하진 않고 좀 단단합니다. 타이어가 아무리 편평비가 높다 하더라도 애초에 타이어 폭 자체가 얇고 그러다 보니까 편평비가 높아진 거지
이 타이어를 뭔가 푹신한 승차감을 위해서 세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션 느낌은 좀 탄탄하고 아무래도 휠베이스도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튀는 감각도 좀씩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차다 이렇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치만 저는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은 아주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수준이다. 기대하셨던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푹신하거나 뭐 대단히 불편한 승차감은 아니고 탄탄한 승차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의 차량들 차체의 크기를 보면 베뉴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단 조금 위의 등급, 그러니까 뭐 코나나 캡처 뭐 요런 라인들과 비슷한 급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MVH 관련된 것도 괜찮네요. 네. 타이어 쪽에서 오는 소음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그러니까 뭐 엔진음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속에서의 조용함은 당연하고 고속 영역에 들어갔을 때도 괜찮은 MVH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행성 좋은 거는 확인을 했고,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 차가 지금 작년 출시가 되면서 248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사실 이제 작년쯤 되면 조금 더 긴 주행거리를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유럽 기준으로는 뭐 300km가 넘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400km가 넘는 차량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이 한 250km 정도 되는 주행거리 사실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타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열심히 타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름철이에요. 여름이고 제가 더워서 에어컨을 거의 최소한 20도 정도로 놓고 다녔어요. 그냥 보통 운전하듯이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300km 정도는 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연비 테스트, 전비 테스트 할 때는 절대 최대한 연비가 잘 나오게, 전비가 잘 나오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뻥연비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주행을 했음에도 300km 정도가 나왔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거치면서 좀 더 과격하게 운전을 했을 때는 거의 200km 중반대, 그래서 한 초중반대까지 내려갔어요. 더 과격하게 운행을 하면 200km 정도밖에 못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스포츠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시내도로를 잘 다니시면은 250km는 당연히 나올 거고, 고속도로가 끼어 있음에도 제가 300km를 운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공인 인증된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을 덜어주는 요인일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에도 윈터 패키지가 따로 적용이 되고 그러잖아요, 옵션으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름철 에어컨 켰을 때 300km도 탈 수 있고 250km도 탈 수 있고 뭐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괜찮더라 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겨울철에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조금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증받은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충분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하면서 뭐 전비가 한 7점 몇 킬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좀 테스트를 거쳤을 때도 5점 몇 킬로 정도 나왔거든요. 괜찮죠? 인증받은 전비가 5.6kW거든요. 킬로와트당. 인증받은 것보다는 무조건 훨씬 잘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실제 전비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점수를 높게 줄 만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 차는 아주 장거리를 여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시티카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한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많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사용하기에 좋을 정도, 그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건 컴포트 모드일 때 이야기고요. 이제 에코 프로 모드가 있고 에코 프로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프로로 놓게 되면 조금 더 전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동을 하게 되고요. 가속 페달도 조금 더 무거워서 밟기 좀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 플러스 모드를 놓게 되면 최대한 전기를 절약하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최고 속도가 90km밖에 안 돼요. 무슨 대형 화물차 같죠? 여러 가지 다양한, 특히 공조기 뭐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합니다. 물론 에코 프로 모드에서도 130km의 제한이 걸리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만 15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고, 가속 페달 반응도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자,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다시 바꾸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160km 남았다고 나오네요. 아까 에코 프로 플러스로 놨을 때는 200km 넘게 나왔거든요. 모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커집니다. 이 공조기만 조작해도 이 키로수가 막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이 시야, 전면 시야 상당히 좋고요. 측면 시야 정말 개방감 좋습니다. 후면 시야도 나쁘지 않고요. 후면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 차량이 굉장히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2열 승객이 탔을 때 답답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2열 창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위아래로 크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고, 이 앞창문은 위아래로도 괜찮고 옆으로는 또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개방감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선루프가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생각보다 넓어서 좀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시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개방감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단점 들어갑니다. 근데 A필러 시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보기에도 두꺼운데 좌측 우측 A필러 둘 다 좀 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 타입이고,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필러 사각지대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또 끊겼네요. 제가 제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블루투스가 자꾸 혼자 끊겨요. 다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차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연결을 해도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내비게이션을 쓰려면 휴대폰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리라도 이제 듣자 하고선 블루투스를 연결해 놨는데 자꾸 끊기니까 좀 그건 불편했습니다. 순정 내비는 정말 별로거든요. 그래서 순정 내비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 나오는 BMW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무선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까지 있는 그 BMW 순정, 그거를 이제 이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애플 카플레이만 적용이 돼도, 특히 무선으로 적용이 된다면 사실 여기 이 안쪽에 지금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충전 패드에 꽂아 놓고선 카플레이를 사용하면 정말 편하겠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옛날 차의 냄새가 나는 게 시거잭이 정말 많아요. 이 12V 단자가 정말 많은데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요 안에도 있고 트렁크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USB A/B 타입도 있고 C 타입도 있어요. 심지어 이 안쪽에 USB C 타입 단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많은 12V 단자,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뭐 어쨌든 이 차를 종합해서 좀 살펴보면 전기차 시장을 내가 선점하겠다, 전기차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만든 게 바로 이 i3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친환경차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모습이 군데군데 아주 많이 보입니다. 뼈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소재들까지. 그리고 이제 공간 자체도 차량의 크기는 작지만 뒷좌석 공간도 나쁘지 않고, 차량 크기에 비하면. 그리고 1열, 2열 둘 다 이 센터 터널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실제로 더 커요. 여긴 지금 스티어링 휠이 있어서 그런데 옆에 앉아보면은 이 차 왜 이렇게 넓은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나름의 편의성을 갖췄어요. 지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저는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시트 포지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텔레스코픽 기능이 이 차는 아주 풍부하게 됩니다. 앞뒤 조절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거는 팔이 긴 사람이든 짧은 사람이든 키가 크던 작던 자기 체형에 정확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 이 운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앞뒤로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는 차들이 많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의 기본기, 차량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 챙기면서, 동시에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 정말 매력적인 곳곳의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이런 차입니다. 정말 많은 400, 500km가 가는 차량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거나 차를 주차해 놓거나 뭐 혹은 제가 이 차를 타고 어딘가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차를 살펴보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트위즈를 탔던 거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관심받은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차의 외형이 사실 뭐 범퍼나 이쪽이 몇 년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분명 있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2013년에 공개됐던 2014년형으로 나왔던 그 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6년, 7년 전에 그 나왔던 차량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는 거는 그 당시 출시됐을 때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얼마나 혁신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이 차가 작년 2019년에 출시된 차죠. 동승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는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알림이 뜨지 않아요. 운전석은 알림이 뜹니다. 근데 동승석은 아무런 알림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능 중 하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운전도 재밌고 차도 예쁘고 좀 비싸고 그렇게 멀리 가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경쟁력이 꽤나 높은 BMW i3 120A짜리 모델을 만나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